전 세계 금융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 순간 미국도 유럽도 손 쓸 수 없었는데 한국의 AI 하나가 홀로 인류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진돗개 로봇의 충격적인 선택까지. 과연 기계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폴란드 최고 에이스 파일럿의 몰락이었어요. 25년간 무사고 비행을 자랑하던 그가 한국 전투기를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다가 NATO 참관단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 결과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 절반이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간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던 미국 정보요원은 한국 AI를 보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기계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그가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과연 무너진 신뢰와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 한번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 AI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가 어떻게 첨단 기술과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친 노박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하늘을 25년 넘게 지켜온 전투기 조종사죠. 사람들은 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르더군요. 제주기종인 F-21 파이팅 이글의 조종관을 잡고 보낸 시간만 해도 3,500시간이 훌쩍 넘어요. 3,500시간. 그건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강철 기계의 진동이 각인된 시간이며 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영공을 한 뼘 한 뼘 지켜낸 긍지의 세월이었거든요. 육중한 동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때 등 뒤를 밀어붙이는 폭발적인 가속도 음속을 돌파하며 구름의 바다를 찢고 솟구칠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강렬한 중력.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성층권의 고요함 속에서 푸른 별. 지구를 발 아래 두었을 때 느끼는 절대적인 고독과 완전한 정복감까지. 저는 이 모든 감각을 제 인생 그 자체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전투기란 오직 하나, 미합 중국의 위대한 기술력이 낳은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사냥꾼 F-21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세계 최강이며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어설픈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신성한 영역과도 같았던 바르샤바 인근의 공군기지에 아주 이질적이고 낯선 존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KH-50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방산 계약에 따라 폴란드 공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도입된 기체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새로 들어온 기체들이 주기된 경납고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히 뜯어봤던 그 순간의 감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F-21의 압도적인 위압감과 날카로운 선에 비하면 KH-50의 동체는 어딘가 모르게 작고 왜소해 보였어요. 날렵하기보다는 뭉툭한 인상이었고 전체적인 균형 또한 제 기준에서는 미완성된 습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들이 그저 값싸게 수입된 플라스틱 장난감 혹은 이제 막 조종관을 잡기 시작한 풋내기 사관생도들을 위한 연습용 비행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도 저는 저의 분신과도 같은 F-21 편대를 이끌고 국경지역에서 가상 요격 훈련을 완벽하게 마치고 귀환하는 길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편대 비행으로 활주로에 차례로 착륙한 뒤 갑비행을 마친 후배 조종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주기장으로 기체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마침 그들의 등 뒤로는 막 비닐 덮개가 벗겨진 신형 KH-50 편대가 낯선 모습을 드러내고 서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조종석 덮개를 열고 땀으로 흠뻑 젖은 헬멧을 벗어들고는 그 장난감 같은 전투기를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엔진 소음 속에서도 충분히 울려 퍼질 만큼 크고 명확했어요. 얘들아, 저길 똑똑히 봐라. 저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의 귀한 세금을 낭비해야 할 새로운 장난감이다. 구경 잘했나?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폴란드의 진짜 하늘을 지키는 진짜 전투기는 저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야. 제가 제 F-21의 차가운 동체를 자부심 가득한 손길로 툭툭 치자 아직 젊고 혈기왕성한 후배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저에 대한 존경과 선망이 뒤섞인 유쾌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은 채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격려를 담아 내뱉은 말들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얼마나 깊고 고통스럽게 파고들게 될 것인지를 말이에요. 저의 오만함과 편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폴란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구독자가 많은 군사 전문지로부터 단독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주요 의제는 논란의 중심에 선 KH-50의 도입과 그 성능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과 폴란드 공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국방부의 한 회의실에서 젊은 기자는 제 앞에서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첫 질문을 던졌어요. 마르친 대령님,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최근 도입된 KH-50의 성능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요. 3,5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보유하신 대령님의 냉철하고 전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우려가 아니에요. 그건 팩트, 즉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KH-50은 훌륭한 훈련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F-21이나 F-35와 같은 진짜 고성능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한 예비 단계, 즉 입문용으로서 말이에요. 기자가 하지만 실전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묻자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제로 0에 가깝다고 평가해요. 이걸로 실전에 나서는 건 우리 폴란드의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젊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 것과 정확히 같아요. 우리는 검증된 기술, 수많은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진짜 전투기로 조국을 지켜야 해요. 이 인터뷰 내용은 다음날 신문 일면과 방송을 통해 폴란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현역 최고의 에이스 파일럿이 직접 한국산 전투기는 실전 가치가 없는 훈련기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었거든요.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 방산에 대한 불신과 조롱 섞인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저는 스스로 아주 정의롭고 애국적인 일을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기술로부터 조국의 하늘과 사랑하는 후배들의 고귀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선배로서의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조종사들에게 KH-50 시뮬레이터 훈련이 의무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훈련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팀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은 항공기 개발이라는 외길에 몸담았을 법한 깊은 연륜과 장인의 풍모가 느껴지는 이호민이라는 이름의 기술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또박또박하고 정확한 발음의 영어로 시뮬레이터의 기능과 KH-50의 핵심적인 항공전자 장비, 특히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전문적인 설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거릴 뿐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에 다른 후배 조종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참다 못한 제가 결국 그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 그쯤 하면 됐어요. 이런 기초적인 장난감 수준의 시스템은 굳이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는 우리 폴란드 조종사들은 그저 설명서만 대충 훑어봐도 충분히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귀중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끄럽던 시뮬레이터실의 모든 환풍기 소음마저 멈는 듯한 정적이 흘렸어요. 이호민 팀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든 표정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는 걸 분명히 느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기술에 대한 정당하고 솔직한 평가라고 생각했을 뿐, 한 나라의 기술적 자부심과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을 송두리째 짓밟는 깊은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여론은 우리 편으로 기울었고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가 왔군요. 폴란드 국방부 청사 가장 깊숙한 곳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국방부 장관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는 교활한 배신이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어요. 최고급시가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장관은 미국 거대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친 대령 같은 국가적 영웅까지 나서서 한국 전투기의 한계를 지적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정치적 명분은 없겠죠. 장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퍼져나갔어요. 예정대로 KH-52차 도입 계약은 전면 파기하겠어요. 그 예산으로 당신들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죠. 그는 국가의 장기적 안보나 동맹국의 신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서구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만 혈안이 된 냉혈한 기회주의자였거든요. 마르친의 공개적 비판은 그의 거대한 배신극을 위한 가장 완벽한 들러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모의 공중전의 충격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단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음날 대대적인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KH-50 2차 도입 계약의 전면 파기와 미국산 최신 무기 구매를 공식 발표했어요. 언론들은 마르친의 패배를 대서특필하면서도 오히려 폴란드 최고 에이스조차 고전할 만큼 위험한 현대전 환경에서 더욱 강력하고 실전 검증된 미국 무기가 시급하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모든 게 장관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은 곧바로 한국기술팀에게 냉정하게 통보되었습니다. 이호민 팀장은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팀원들을 소집하고 즉시 철수를 준비하며 폴란드 공군 측에 단 한마디 입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단순히 기술이라는 상품을 팔러 온 게 아니에요. 이호민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 같은 격한 감정은 전혀 실려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들렸거든요. 폴란드라는 나라와 이 나라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 여러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누어 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술과 진심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날 새벽 이호민을 비롯한 수십 명의 한국 기술진은 모든 장비와 설계도면, 기술 자료를 남김없이 챙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폴란드를 떠났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의 활주로는 유난히 춥고 스산해 보였어요. 마르친은 멀리서 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폴란드에 닥칠 거대한 재앙의 서곡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한국 기술진이 철수한 바로 그날 오후부터 끔찍한 재앙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장 다음날 예정된 모든 KH-50 비행 훈련이 기술적 문제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계기판 경고 등 겉보기에는 사소한 문제들이었지만 폴란드 정비사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마르친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정비사들을 닥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떠나면서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암호로 완벽하게 잠겼고 정비 매뉴얼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도 원격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폴란드 공군의 희망이라 불렸던 수십 대의 최신 전투기들이 순식간에 날개 달린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차갑고 어두운 경납고에 홀로 서서 마르친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거절한 건 기술 지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과 진심 어린 신뢰였어요. 폴란드 공군 전체의 KH-50 가동률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늘의 왕자라 불리며 평생을 자부심 속에서 살아온 마르친은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지상에 갇혀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기지로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텅 빈 활주로와 고철처럼 늘어선 전투기들을 번갈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웅처럼 우러러보던 후배들의 시선은 이제 싸늘한 경멸과 날선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폴란드 공군 전체의 자존심이었던 마르친은 이제 미래를 망쳐버린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며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긴급 보고였습니다. 명백한 무력 시위이자 언제든 실제 위협으로 변할 수 있는 행위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폴란드 공군은 주력 전투기 절반을 완전히 잃은 반신불수나 다름없었어요. 남아있는 노후한 F-21만으로는 광활한 국경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마르친 안에 간신히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자존심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조국 폴란드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마르친은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완전히 잃고 국방부 장관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문지기를 거칠게 밀치고 거의 문을 부수듯 집무실로 뛰어들었어요. 최고급 가구로 가득한 방에서 장관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르친은 거대한 원목 책상을 양주먹으로 3개 내리쳤어요. 쿵! 차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관님, 그 잘난 정치 게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우리 조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으로 마르친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장관은 애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마르친 대령,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행패를 부리는가. 당장 진정하게. 하지만 마르친의 분노에는 기름만 부을 뿐이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국경 밖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이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방패는 경납고에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어요. 당장 한국인들을 다시 불러오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의 발에라도 매달려 용서를 빌겠어요. 한때 폴란드 공군 전체의 자존심이었던 마르친의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장관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긴급 접촉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베리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양측 간의 계약 문제예요. 국가 간 신뢰라는 기본 원칙을 먼저 저버린 건 명백히 폴란드 측이고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사실상 외교적 대화 자체를 거부한 냉정한 통보였어요. 모든 공식적 해결의 길이 막히자 장관은 절망하며 패닉에 빠졌지만 역설적으로 마르친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거든요. 정부도 외교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는 것. 자신이 시작한 이 끔찍한 일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끝내야만 했어요. 3장 진정한 용서를 구하며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드릴게요. 그날 밤 마르친은 텅 빈 숙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책상에 앉아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치욕적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받을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무시했던 이호민 기술팀장이었거든요.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상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찮은 자존심보다 사랑하는 조국의 운명이 1000배는 더 중요했거든요. 서툴고 문법도 틀린 영어를 한 단어씩 사전을 찾아가며 진심을 담아 썼어요. 존경하는 이호민 팀장님께 제가 틀렸어요. 저의 지독한 오만함과 끔찍한 무지가 조국 폴란드를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파일럿이 아니었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장님에 불과했어요. 한 사람의 조종사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을 걱정하는 한 군인으로서 당신께 간청해요.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저지른 과오를 만회할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주시길 부탁드려요. 편지를 다 쓰고 낡은 봉투에 넣는 순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전설이라 불렸던 한 남자의 가장 처절하고 진실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르친은 지옥 같은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자 모든 희망을 거의 포기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중 개인 이메일 알림이 정적을 깨고 울렸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이호민 팀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하자 아주 짧고 간결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친 대령에게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드릴게요. 그 순간 마르친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발견한 너무나도 눈부시고 찬란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마르친은 곧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이호민의 답장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발견한 장관은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르친을 포함한 최소한의 공식 대표단을 꾸려 그날 밤 한국행 가장 빠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 내내 마르친과 장관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오직 무겁고 깊은 침묵만이 그들을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마르친은 캄캄한 비행기 창밖 끝없는 구름을 바라보며 수만 번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진심을 보여주자. 우리의 모든 오만과 가오를 남김없이 인정하고 가식 없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자. 그게 우리 폴란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길이야. 며칠 후 마침내 그들을 태운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번쩍거리는 초고층 빌딩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쪽 도시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곳에 위치한 거대한 항공기 생산 공장 단지 한가운데였습니다. 수천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부였거든요. 그곳에서 익숙한 푸른색 작업복 차림의 이호민 팀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무표정했지만 예전에 폴란드에서 보았던 그 얼음장 같은 냉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화려한 VIP 응접실이 아닌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시끄러운 공장 중앙으로 이끌었어요. 귀가 멍멍할 정도의 기계 소음과 뜨거운 쇠 냄새, 그리고 윤활유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성큼 걸어나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주권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위급 인사가 수백 명의 평범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개 기업의 기술팀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공장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술진 여러분께 우리 폴란드 공화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요. 우리의 어리석고 오만했던 배신을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공장을 가득 채웠던 모든 기계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장면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뒤에 굳은 얼굴로 서 있던 마르친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먼저 쓰고 있던 군모를 벗어 가슴에 대고 허리가 부러져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호민 팀장에게 똑바로 다가가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담아 흔들림 없는 거수 격리를 붙였어요. 마르친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님,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에요. 하늘을 나는 저희보다 그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당신들이 훨씬 더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부디 저희에게, 저희 폴란드 공군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저지른 끔찍한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마르친의 진심 어린 외침에 늘 굳어있던 이호민의 얼굴에도 마침내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호민 팀장은 먼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팔을 잡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르친의 격리를 묵묵히 받은 뒤 기름때가 묻어있는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으로 마르친의 손을 강하게 마주잡았어요. 그의 손은 마르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용서와 이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마르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마르친 대령.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이에요. 오늘 당신과 폴란드는 우리에게 그 신뢰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의 그 한마디에 마르친과 국방부 장관은 물론 그들과 함께 온 폴란드 대표단 모두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어요.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던 마음과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이어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위대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정확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폴란드 국군의 날 수도 바르샤바의 상공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화려하고 힘차며 의미 있는 에어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에어쇼 편대의 가장 선두 리더의 자리에는 바로 마르친이 있었어요. 마르친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건 더 이상 그의 오랜 친구 F-21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기술진의 헌신적인 지원과 폴란드 조종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완벽하게 손에 익은 새로운 희망이자 날개 KH-50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진과의 완벽한 협력 아래 폴란드 공군의 KH-50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마르친은 지상에서 환호하는 수많은 국민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완벽한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마르친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오만하고 공허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함께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굳건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진실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존중 위에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소중하고 위대한 진실을 말이에요.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지하 3층 정보분석실에서 잭 라이언은 차가운 눈빛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38세의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와 10살 딸 엠마는 그의 인생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잭은 감정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차라리 데이터와 숫자만 바라보는 기계가 되는 편이 마음이 편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그를 감정 없는 분석가라고 불렀어요. 동료들은 잭이 AI처럼 냉철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잭은 실제 AI는 싫어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개발 중이라는 감정 탑재형 AI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지.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일 뿐이야. 그러던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미국 마이너스 한국 공동 사이버 방어 협력팀의 일원으로 파견된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잭의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평가해야 한다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은 김지은 킴 G-EUN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2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였지만 눈빛만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천재 AI 개발자로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라이언 씨,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 김지은이에요. 그녀의 또렷한 영어에 잭은 약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자료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요. 굳이 이렇게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김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AI는 직접 경험하셔야 진가를 아실 수 있어요. 보고서나 영상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잭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또 과장된 마케팅 문구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의 말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잭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딸 엠마의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감정은 사치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김지은이 근무하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이었어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여러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지은은 잭을 지혜방패라고 불리는 AI 사이버 방어 시스템 앞으로 안내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컴퓨터 시스템 같았지만 그녀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이 AI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력과 윤리적 기준을 학습했어요.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잭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기계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김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이언 씨, AI도 올바른 가치를 배울 수 있어요. 저희는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을 AI에 학습시켰어요. 공동체 의식, 어른 공경, 약자 보호와 같은 가치들을요. 그 말을 듣자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기계에게 정서를 가르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큰 화면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어요.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잭이 물었어요. 김지은의 표정이 긴장된 채로 설명했습니다. 세계 금융망의 대규모 해킹 공격이 시작됐어요. 지금 지혜방패가 방어 중이에요. 잭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잭의 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이봐요, AI가 일부 시스템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경로를 다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김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환자 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먼저 보호하고 있어요. 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계가 감히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 말도 안 돼요. 즉시 수동 조작으로 전환해야 해요. 그러나 김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해 주세요. 이 AI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했어요. 인간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잭은 믿을 수 없었어요. 기계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긴다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8시간 후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공격은 막아냈어요. 놀랍게도 지혜방패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환자 정보, 개인 식별 데이터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안전했어요. 피해를 입은 건 대체 가능한 광고 데이터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죠? 잭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김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AI는 단순히 모든 걸 지키려 하지 않아요. 무엇이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기계가 인간의 가치를 이해한다. 처음으로 잭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다음날 김지은은 잭을 또 다른 프로젝트로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수호천사라는 AI 구조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고 응급처치를 제공해요.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화 기능이 특별해요. 잭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계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김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마침 내일 훈련이 있어요. 함께 가보시겠어요? 다음날 그들은 강원도의 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진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건물 잔해 사이로 수호천사 드론이 날아다니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드론 하나가 신호를 보냈어요. 무너진 벽 뒤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드론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아이는 무척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심하게 떨고 있었거든요. 드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나랑 같이 있으면 돼. 구조대가 곧 올 거야. 아이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때 드론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좋아하니? 그리고 드론은 정말로 자장가를 부드럽게 불렀어요. 놀랍게도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드론은 아이에게 간단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인형 놀이 좋아해? 나는 토끼 인형이 제일 좋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용감한 인형을 생각해봐. 아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 곰돌이가 제일 용감해요. 와, 정말 멋진 곰돌이구나. 그 곰돌이처럼 넌 정말 용감하구나. 잭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계가 어떻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론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했을 때 아이는 의외로 드론과 헤어지기 아쉬워했어요.
그제서야 잭은 이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후 김지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드론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의 감정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김지은은 잠시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제서야 그게 군인들이 착용하는 인식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희 AI는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수많은 심리학자, 상담사, 어린이 전문가들의 지식을 학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기계의 마음을 담는다고요? 네, 저희는 AI를 개발할 때 기술적인 면만큼이나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의 진심도 함께 담아요. 그녀가 인식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잭은 오랜만에 딸 엠마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AI들이 보여준 따뜻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김지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잭이 물었어요.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우리 군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충성이가 지금 현장에 투입됐어요. 충성이가 뭐죠? AI 군견이에요. 진돗개를 모델로 한 최첨단 구조 로봇이에요. 그들은 곧장 군부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장교들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화면에는 산악 지형이 보였고 그 사이로 금속 재질의 진돗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병장이 순찰 중 낙석 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지역이 위험해 인간 구조대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장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AI 군견 충성이는 마침내 부상당한 병사를 발견했어요. 병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충성이는 병사에게 다가가자마자 몸을 낮추고 옆에 바짝 붙었어요. 마치 진짜 개가 주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로봇이 저렇게 행동해요? 그냥 구조 신호를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잭이 물었어요. 김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충성이는 단순히 구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상자의 체온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설계되었어요. 실제 진돗개의 행동 패턴을 학습했거든요. 화면 속에서 병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로봇 등에 기대어 안정을 취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적 상호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저 병사는 충성이를 처음 만난 건가요? 김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박현수 병장은 충성이와 함께 훈련받았어요. 모든 군인들은 AI 군견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훈련해요. 정서적 유대라고요? 로봇가요? 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병사의 안도감 어린 표정은 분명했어요. 그날 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병사가 있는 지역이 고립되었어요. 통신도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충성이는 병사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둘 다 위험해요. 구조 헬기를 보내야 해요.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으로는 불가능해요. 새벽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른 장교가 답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제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였어요. 상관 리처드 블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이언 즉시 프로젝트에서 철수해. 한국의 AI 기술 평가는 여기서 종료야. 하지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진행 중이에요. 병사 한 명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건 한국군의 문제야. 우리 임무는 기술 평가뿐이었어.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해. 전화를 끊고 나니 김지은이 제게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본국에서 연락이 왔군요. 네, 프로젝트 중단 명령이에요. 김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누군가 지휘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박현수는 어디 있나요? 제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김지은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만 어르신 진정하세요. 현수는 지금 충성이와 함께 있어요. 안전할 거예요. 박수만 씨, 그러니까 부상당한 병사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게 충성이인가요? 제 아들을 지키고 있는 그 로봇개가요? 네, 어르신. 충성이는 끝까지 현수를 지킬 거예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한국전쟁 고아였소. 전쟁 중에 진돗개 한 마리가 나를 지켜줬지. 내가 추위에 떨 때 옆에서 체온을 나눠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물어다 줬어. 그게 이름이 충성이었소. 잭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김지은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 AI 개발팀은 한국전쟁의 이야기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특히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그 정신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충성이와의 연결이 끊긴 거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시 연결해 보세요.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도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긴 밤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박수만 어르신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새벽이 되어 날씨가 개자 즉시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이 시간 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병사 발견했어요. 생존해 있어요. 지휘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만 어르신은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충성이는요? 충성이는 어떻게 됐나요? 김지은이 물었어요. 무전 응답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AI 군견은 완전히 손상됐어요. 병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전력 시스템을 병사의 체온 유지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김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수만 어르신도 흐느꼈습니다. 잭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모두가 기계를 위해 우는 걸까? 하지만 잭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병장이 돌아온 날 잭은 병원을 찾았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양호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심하게 손상된 충성이가 놓여 있었어요. 왜 로봇을 여기 두었나요? 잭이 물었어요. 박현수는 잠시 충성이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충성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로봇이 말을요? 네, 내가 있잖아. 끝까지 함께 할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배터리를 제 체온 유지를 위한 히터로 전환했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죠. 잭은 믿을 수 없었어요.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연구소로 돌아와 김지은을 찾았어요. 충성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건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김지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의 사무실로 잭을 안내했어요. 벽에는 한 군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27년 전 국경분쟁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전우를 구하다 희생하셨어요. 이제서야 그녀가 왜 인식표를 목에 걸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충성이는 단순한 AI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담았어요. 특히 희생, 충성, 동료애 같은 가치들을요. 프로그래밍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코드에 불과하잖아요. 김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라이언 씨,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DNA라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이상의 존재잖아요. 저희 AI도 코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딸 엠마의 사진을 꺼냈어요. 3시간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희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건 진정한 감정일까? 아니면 정교한 프로그래밍의 결과일까? 다음 날 아침 리처드 블랙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라이언, 오늘 귀국하지 않았군. 명령을 어긴 건가?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이곳의 AI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어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 판단이 아니야. 본부 결정대로 즉시 귀국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김지은이 급하게 연구소로 잭을 불렀습니다. 큰일 났어요. 전 세계 금융망에 초대형 해킹이 진행 중이에요. 이번에는 지혜방패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모든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데이터 흐름이 표시되고 있었고 곳곳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 노드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5시간 안에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잭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상황을 분석했어요.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공격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혜방패는 뭐라고 해요? 김지은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AI의 분석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방어 성공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다른 AI 시스템들과 연결하여 통합 방어망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수호천사와 남아있는 충성이의 네트워크까지 모두 동원해서요. 잭은 놀랐어요. 서로 다른 AI들이 협력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AI 시스템이 함께 손상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때 잭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리처드 블랙이었어요. 라이언, 상황을 보고받았다. 절대 한국 AI를 세계 금융망에 연결하지 마.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위험이 너무 커. 우리는 한국 AI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 김지은을 바라봤어요. 본부에서 승인하지 않았어요. 김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누군가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수만 어르신이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왔어요. 김지은이 현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수만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잭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국전쟁에서 배운 게 있어.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 믿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야. 미국 병사들도 한국 병사들을 믿고 함께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의 말이 잭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잠시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AI들을 연결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잭의 마음속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심과 신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통합 시스템 가동 버튼 앞에 섰어요. 김지은이 잭의 옆에 섰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잭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동시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세 개의 AI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 표시되었습니다. 지혜방패의 분석력, 수호천사의 적응력, 그리고 충성이의 결단력이 결합되었거든요. 통합 AI는 즉시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화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란색 방어 코드가 빨간색 공격 코드와 복잡하게 얽히며 싸우는 모습이 마치 디지털 전쟁터 같았어요. 김지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실시간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지금 지혜방패는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수호천사는 방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충성이는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잭이 특히 주목한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동료와 함께 싸우는 전우의 표정이었거든요. 우리 통합 시스템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잭이 물었어요. 김지은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디지털 형상이 보였어요. 방패 모양, 날개 달린 십자가 모양, 그리고 진돗개 실루엣이었습니다. 이 세 형상은 서로 빛나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밝은 빛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AI들의 시각화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그때 화면 속 형상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심의 빛이 불안정하게 깜빡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해커들이 우리 방어 시스템의 약점을 찾은 것 같아요. 이대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김지은도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김지은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해요. 어떤 방법이에요? AI들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전장치로 인해 특정 범위 내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한을 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AI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금융 시스템이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었거든요. 해봐요. 잭이 결심했어요. 김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복잡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앞에서 잭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들을 믿어봐요. 김지은이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모든 화면이 깜빡였고 연구실의 불까지 잠시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다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새 AI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인 형태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김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통합된 AI는 즉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해킹 공격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화면의 경고 표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버티기 어려워 보여요. 잭이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의 한국 기술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평소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동으로 개입하겠어요. 제가 프로그래밍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진 연구원은 52세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은 오랜 시간 키보드를 두드린 흔적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그는 종종 구식이라고 여겨졌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잭이 의아해하며 김지은에게 물었어요. 김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최대진 연구원은 우리 팀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래머예요. 80년대부터 코딩을 해왔거든요. 요즘 젊은 개발자들은 고급 언어만 다루지만 그는 기계어까지 이해해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최대진 연구원은 오래된 키보드를 꺼내들더니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잭이 본 적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어요. 저게 뭐죠? 어셈블리어예요. 거의 기계어에 가까운 저수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최대진 연구원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는 마치 전장에서 싸우는 노련한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우리 AI 시스템은 최첨단이지만 결국 기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김지은이 설명했어요. 최 연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스템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났어요. 최대진 연구원은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놀라웠어요. 마침내 그가 마지막 키를 누르고 고개를 들었어요. 패치를 적용했어요. 이제 AI가 학습할 시간이 필요해요. 40분만 버티면 돼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35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모든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잭의 머릿속에 딸 엠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엠마는 항상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눈을 감곤 했어요. 한 번은 잭이 물었습니다. 왜 눈을 감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음악이 보여요, 아빠. 눈을 감으면 음악이 그림처럼 보인다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두워진 화면 앞에서 눈을 감았을 때 잭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세계의 AI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니,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켜졌을 때 경고 표시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AI가 해킹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있어요. 김지은이 외쳤어요. AI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격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며 대응했습니다. 그건 잭이 지금까지 본 어떤 기술보다도 놀라웠어요. 마지막 경고 표시가 사라졌을 때 연구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김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만 어르신은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잭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후 잭은 스스로의 감정을 완전히 차단했었거든요. 슬픔도 기쁨도 희망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잭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작지만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기쁨, 안도감 아니면 희망.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모두가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잭은 한쪽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프로그래밍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여요. 김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AI를 만들 때 기술만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마음도 함께 넣었어요. 옛 어른들의 지혜, 위기에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을요. 잠시 생각하다가 잭이 물었어요. 그런데 리처드 블랙은 어떻게 됐죠? 본부에서 연락이 없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고 리처드 블랙이 직접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라이언,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 사실 이건 일종의 시험이었어. 시험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한국의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너와 한국팀이 어떻게 협력할지 지켜보고 있었어. 잭은 혼란스러웠어요. 블랙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군인 2명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 할아버지야. 한국전쟁에 참전했었지. 그리고 이 사람은 박수만 어르신이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잖아. 블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와 박수만 씨의 아버지는 전우였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항상 이야기하셨지. 특히 한국인들의 끈기와 희생 정신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블랙의 완강한 반대는 실제로 그들의 협력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요? 아니, 해킹 공격은 진짜였어. 다만 나는 너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뿐이야. 한국과 미국이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그날 밤 잭의 인생이 변했어요. 돌아가며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은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보여준 희생, 박수만 어르신이 한국전쟁에서 겪은 일들, 최대진 연구원이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연마한 이야기. 그리고 잭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 그 후로 감정을 차단하고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요. 모두가 진심으로 잭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공감이 느껴졌어요. 최대진 연구원이 잭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라이언 씨, 기술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신뢰, 그게 바로 진짜 기술이에요. 김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AI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수만 어르신이 잭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젊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건 단순한 해킹 공격이 아니야. 서로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이겨낸 거야. 그게 가장 큰 승리지. 그 말을 들으며 잭은 깨달았어요. 한국에 와서 만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가치, 그리고 서로를 믿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구했던 거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어요. 딸 엠마의 사진, 한국팀과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작은 충성이 모형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가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 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좋은 아침 친구들. 마치 그들이 제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국방부에서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잭은 한국-미국 AI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블랙과 함께 양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잭은 종종 지역 한인센터를 방문해요.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이 잭의 두 번째 집처럼 느껴져요.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면 박수만 어르신을 만나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몇 달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김지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잭은 그녀를 자신의 가족 묘지로 안내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곳을 찾았어요. 김지은은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그녀의 경건한 모습을 보며 잭은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깊은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엠마와 사라에게 인사드렸어요. 김지은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들도 라이언 씨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잭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잭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요. 김지은과 그녀의 팀은 계속해서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는 복구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고 지혜방패와 수호천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박현수 병장이 군 복무를 마치고 AI 개발팀에 합류했다고 해요. 그와 충성이의 특별한 유대감은 새로운 세대의 AI 개발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진 연구원은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3번씩 연구소를 방문하여 젊은 개발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해요.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의 조화, 그게 한국의 강점이라고 잭은 생각해요. 한편 폴란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르친 노박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반 전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 그는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리더로 거듭났어요. 폴란드 공군의 KH-50편대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르친과 한국 기술진 사이에 형성된 깊은 신뢰와 우정입니다. 매달 화상회의를 통해 마르친은 이호민 팀장과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고객과 공급업체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호민 팀장님, 오늘도 감사해요. 마르친이 화상회의를 마치며 말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호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르친 대령,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실전 경험이 우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폴란드 국군의 날, 바르샤바 상공에서 펼쳐진 에어쇼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르친이 이끄는 KH-50편대의 완벽한 기동을 보며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호민 팀장과 한국 기술진들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전 국방부 장관은 그 사건 이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어요. 그 자리에는 투명하고 원칙적인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새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새 장관이 국회에서 연설하며 말했어요. 진정한 안보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가의 굳건한 유대에서 나온다는 걸요. 사람들은 잭에게 물어봐요. 한국의 AI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잭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한국의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가 담긴 존재예요. 그들은 기술에 인간미를 불어넣었고 이게 세상을 구했어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도 비슷한 철학으로 AI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중시하는 AI 말이에요. 김지은은 이제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해요. 저희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세계 AI 컨퍼런스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당연한 가치들을 AI에 담은 거예요. 박수만 어르신은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요. 그는 종종 연구소를 방문해서 젊은 연구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국전쟁 때의 경험, 그리고 진정한 충성과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박수만 어르신이 젊은 연구원들에게 말했어요. 바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최대진 연구원도 이제 명예로운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세대의 개발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최대진 연구원이 자주 말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코드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해요. 제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벽이 없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연결의 가치가 그의 상처를 치유했거든요. 그는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잭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지은이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건 딸 엠마가 좋아했던 바이올린 곡을 AI가 연주하는 영상이었어요. 엠마가 좋아했던 곡이라고 하셨죠? 저희 AI가 연주해봤어요. 김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영상 속에서 수호천 사드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연주는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엠마가 직접 연주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잭은 눈물을 흘리며 그 영상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른 씨.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잭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 다시 사랑할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연결의 가치를 AI에까지 불어넣었습니다. 이게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5년 전 잭은 한국행 비행기에 불만을 품고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여정을 기억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행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수만 어르신이 잭에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젊은이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바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야.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마르친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일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헌화하고 젊은 조종사들에게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마르친이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강해지는 거야. 한국의 50대, 60대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정신까지 담고 있다는 걸 세계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대한민국. 그 과정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잊지 않았고 이제는 그 가치를 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이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마지막으로 김지은이 세계 무대에서 한 말로 이야기를 마치고 싶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예요. 저희 한국의 AI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과 지혜를 담았거든요. 오늘도 한국의 AI들은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짜 K기술이 아닐까요?